이어서 이제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소에 이제 4페이지입니다.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제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뭐요? 완전히 다른 말이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또는 본고사에서 많이들 속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일단 1번 복합 개념 하면 이제 기계적으로 구구단처럼 나오셔야 돼.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법경기 보통 이렇게 이제 두 문자 따서 외우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이게 뭡니까? 복합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온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냐? 이게 이제 묻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술적, 그 복합 개념에 보면 기술적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야?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자공, 위, 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에 따서. 부동산이 자연물의 일종이고 공간체입니다. 부동산은 3천 입체 공간이에요. 그 다음 위치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냐는 묻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이고 공간이고 이제 위치고 환경이다. 자공, 위한. 이거 나오면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데요.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생소한 상품이다. 산본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3번 아시죠? 3번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5대 신도시잖아요. 1기 신도시 3번. 그래서 이제 3번에서 생소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이 뭐냐?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소는 소비재. 상은 상품, 사는 자산, 보는 자본. 그러니까 따라서 부동산 상품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끝입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왜 생산 요소고 소비재고 상품인지는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배웁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그냥 요 내용만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암기는요. 그 좀 복잡한 거는요. 문제풀이 할 때 외우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이제 공간, 위치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는요.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민법하고 같이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 212조에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데 이 지표에만 주장할 수 있고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 입체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라는 건데 이제 이 위치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건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왜 중요한 거냐? 결론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에서요. 중요하다는 건요. 돈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럼 시험에 잘 나온다? 이퀄 뭐요? 돈과 연결된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죠. 부동산의 돈이라는 건요. 월세하고 매각 수익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월세와 매각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위치가 왜 중요하냐? 위치가 일단 분류를 하면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인데, 우리는요, 동요가 많아요. 그게 공부할 때 화가 나는 거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사회 경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동요가 많아요.
이 동요를 그러느니 하셔야 돼요. 짜증내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게 출제자예요. 동요를 막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어떨 땐 절대적, 어떨 땐 물리적 이런 식으로. 왜요? 못 맞추라고. 그래서 합격률을 15%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 없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운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화를 내지 마시고 그냥 절대적이나 물리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같은 말이다. 이 두 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치라는 거는 두 개로 나누는데 절대적 또는 물리적 같은 말이에요. 상대적, 경제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 물리적 위치라는 건 한마디로 여기 나오죠. 지리적 좌표를 결정되는 위치다.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스튜디오가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도 양천구 목동이 있었고 그 위치가 있었잖아요.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좌표로 결정된 위치.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부동성이다라고 배울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는 게, 여기서 경제란 말 나왔잖아요. 경제는 이퀄 뭐야? 돈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돈은 다시 반복할게요. 월세나 매각 대금이란 말이에요. 매매 대금. 여기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 위치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용어에 항상 공부를 하실 때요. 둥그름 잡든 뭐 상대적 경제 위치는 같은 말이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럼 몰라. 그럼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는 거는 이제 용어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다. 근데 가변이라는 게 뭐냐면요. 변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 어떤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다. 뭐 강남이 됐든 뭐 양천구 목동이 됐든 뭐가 됐든 요 아파트가 하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전철역이 개통이 된 거하고 안 된 건 하늘과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탄 쪽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왜 올랐어요? GTX 때문에 오른 거예요. GTX 때문에. 이게. 그 따라서 이 교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철역,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역세권이다. 그래요, 역세권. 그러면 수도권에서 말입니다. 역세권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역세권은요, 웬만하면 공실 안 나오고요. 집값 안 떨어집니다. 오르면 올랐지.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역세권이다. 즉, 전철역이나 뭐 GTX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라는 게 바로 이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에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격에 매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뭐요? 학교가 초, 중, 고가 가까우냐, 대학병원이 있느냐, 전철역은 확보가 됐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라는 것은 이 전철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건 뭐죠?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세권이죠. 그 역세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반드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비싸요. 따라서 역세권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에는 안 나온 내용이에요. 역세권 정도는 나오지만 걸어서 도보로 10분 이내, 10분 이내. 걸어서 10분 이내를 우리가 역세권이라 하는 겁니다. 또는 좀 크게 보면 15분 정도? 요게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다. 그럼 위치가 좋다. 그럼 이 위치는 무슨 위치예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경제적 위치예요. 역세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래서 이제 뭐야? 결정되는 거예요. 이래서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 또는 가격은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역세권에 또는 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접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접근성이 좋으면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나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뭐냐? 가장 쉬운 말로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세권이다, 접근성이 좋다. 가격 비싸다. 역세권이 아니다, 접근성이 나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값은 뭐요? 많이 떨어지고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단지 이제 이거를 이제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접근성이 뭐냐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가까우냐,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용어 정의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죠. 자, 접근성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죠? 다른 장소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경비, 노력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직선거리는 뭐냐면 한 뭐 1km인데 산을 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 뭐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접근성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경비, 노력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접근성 이퀄 뭐야? 역세권이냐 아니냐 하면은 문장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죠. 접근성이 좋을 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역세권이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락하겠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란 말을 못 해요. 반드시. 이 말을 못 해요, 우리는. 우리는 뭐라 쓰느냐?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일반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100%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100%. 사람이라는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아이유. 아이유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송대관 씨 이제 돌아가셨는데 송대관 씨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송대관 씨나 아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라는 말 쓰지 않아요, 우리는. 왜? 사람은 다 각양각색이니까. 따라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 때 가치가 오르는 거지 반드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철역이 개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변함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면 또 제가 욕을 먹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요. 이거는 정말 별 두 개예요. 별 두 개. 모의고사는 모르겠는데요. 본고사에 매년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간략히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 뒷부분 나오면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공부할 때 뭐 집원이니 뭐 이런 단어 준부동산이니 뭐 등기 등록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아릴 수 있으면 헤아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할 거고요. 이 부분은 무조건 중요하다.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강사도 말입니다. 저 20년 넘게 했는데 100점 못 맞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100점 맞는 강사가 있다? 그거는 뭐 운빨이 좋은 거죠. 못 맞춥니다. 그 시간 내에 그거 어떻게 풉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67점 정도 맞으면 돼요. 67점 정도. 그럼 67점이 몇 개입니까? 한 25개 될래나? 그쵸? 67점 나누기 2.5는 26개, 27개 정도 되네요. 26개, 27개 맞추면 합격이에요. 점수가 남아돌아요, 이게. 뭐, 80점 뭐 하려 맞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에 나가면요, 공부할 거 수두룩 빽빽이에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는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요 부분 내에서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26개에서 27개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뭐 점수 나와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요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물리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을 설명했죠. 이 부분,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또 나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용어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가 있느냐? 네, 이렇게. 이제 복합부동산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재는 이제 6페이지가 되죠.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요게 나와요. 그럼 이제 복합부동산이 뭐냐? 용어의 정의부터 드릴까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말이 어려운데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좀 아셔야 되냐면 등기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별것도 아닌 건데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하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사고 판다라는 건 권리가 이전되는 거예요. 이제 권리가.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이 권리를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등기부라는 겁니다. 등기.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등기가 중요한 거예요. 등기 이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잔금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이전이 안 됐다? 그럼 뭐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등기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토지 등기부 따로 돼 있고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돼 있어요. 각각.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각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갑인데요. 건물의 소유는 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각각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아주 예외적인 거죠. 보통은 같이 이루어지지만 아주 예외적으로는 각각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잘 보세요. 등기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받는 건데 여기서 보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 각각 등기부가 존재한다 이거야.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로 거래된다. 대부분 이렇게 거래되잖아요. 대부분은 보면은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런 물건을 우리가 뭐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합부동산에 해당되는 게 가장 흔한 게 뭐예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입니다. 이게. 그러면 단독 또는 다가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가 두 개입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복합부동산이구나. 그런데 일체로 거래되잖아요.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그건 복합부동산을 말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복합부동산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주 쉽게 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건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렇지만 일체로 거래되고 이용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 하는구나. 다시 반복하면 이 말이 중요해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 이게 무슨 말이죠? 각각 등기부가 존재한다. 근데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일체로 거래된다. 이 표현 나오면 이건 복합부동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완전히 별개의 말이다. 용어 정도만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접근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본고사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냥 이제 모의고사나 좀 나올 거야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간단히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것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썩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본고사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이라는 게 부동산학의 탄생된 목적이 뭐냐? 그 얘기 목적. 무엇을 추구한다? 효율성,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다 이거예요. 어디에? 부동산 활동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부동산 활동에 무엇을 강조한다? 효율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학이라는 건 아까 부동산 활동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돈 놓고 돈 먹기라 하죠. 우리는. 돈 놓고 돈 먹기라 하는 건데요. 시험에 그렇게 낼 수도 없고 책에 그렇게 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게 조금 위선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투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양도 차익을 더 먹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잘 받고 원금을 떼이지 않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효율성이라고 해요. 좀 위선적이죠. 그래서 그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뭐야? 효율성입니다. 능률성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100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120원, 150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죠. 그 탐욕을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학문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돈 안 떼어먹고 받아낼까? 이거를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항상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 나는 임대인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 채권자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 토지와 주택은요. 특히 이제 토지와 주택인데 이 공공재적 성격이 아주 강해요. 이게 땅하고 주택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재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시장과 주택 시장에는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왜 심하냐?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공재적 성격은 분배와 관련된 거예요. 분배.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강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토지와 주택은요. 분배 문제가 왜곡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형평성은 분배와 관련된 거고 이 분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해결하는 거다. 시장은 해결 못 해요. 분배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부동산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충관계라고 나올 거예요. 상충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모르셔도 돼요. 서로 상자에 충돌할 충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효율성을 추구하면 쉽게 말하면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이 떨어지고요. 형평성을 추구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게 서로 쌍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균형을 이룰까? 우리가 이 균형을 어떻게 이룰 거냐라는 것이 이제 숙제죠, 이게. 이거는 이제 누가 결정하는 거냐?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정자들이 국가가 이제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잘 우리가 균형을 이루느냐 이것이 바로 부동산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나왔네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토지의 용어하고요, 주택의 용어는 그냥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이거.
매년 나온다. 왜 매년 나오느냐?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토지예요.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공업용, 특수목적용 부동산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거래의 80%는 중개업자 입장에서 이 주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주택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 하면은 그냥 주택 시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도 아니고요. 그냥 주택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80%는 주택 시장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의 바로 이 용어들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단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토지와 대부분이 주택인데 그것도 모른다? 용어도 모른다? 그럼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A, B, C, D도 모른다. 그러면 이 공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도 합니다. 나이도 하루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양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양이 많아서 좀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